종가집에 시집온 첫날 지어머니가 방여주는데 그래 새아가 왔느냐. 네, 어머님 잠시 사내같이 음악 가졌구나. 알겠사옵니다. 잘 들어라. 네가 앞으로 음악 모셔야 할 조성님들이다. 예, 전기 수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야기 한 판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대 감대이라면이 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300년 내려온 명문 종가로 조상 중에 정승판서가 질비하였고 한때는 논밭이 천마찌기가 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최대감은 빚쟁이들이 문턱이 닳도록 드나드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논밭은 하나둘 팔려 나갔고 하인들도 줄어들어 이제 겨우 5-6명만 남아 있었으니 예전에 명문과 체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사만은 줄지 않았습니다. 아니,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 감대의 제사는 1년에 100번이 넘었습니다. 보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하여 삼촌 고모 먼 친척까지 제사를 모셨으니 사흘이 멀다 하고 제삿날이 돌아왔습니다. 제사 한 번 지내려면 소 한 마리 잡는 것은 기본이요. 문어와 대구 온갖 나물과 떡까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야 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국가는 텅텅 비어가는데 제사는 계속되니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 최씨 대부인은 제사를 줄일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조상님 제사를 소홀히 하면 천벌을 받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못 먹고 못 살아도 제사만은 지켜야 해. 대부인이 버릇처럼 말하면 큰 며느리 금순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어머님, 조상님은 덕으로 이만큼 사는 건데 제사를 줄이다니요. 그건 폐륜이지요. 금수는 최대 감대의 큰 며느리로 입만 열면 시어머니 비를 맞추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새까맣게 썩어 있었으니 친정 빚을 갚으려고 제사 비용을 부풀려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도 제삿날이 돌아와 부엌이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들과 하인들이 부산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가운데 막내 며느리 부이가 상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이는 상단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장사꾼의 피가 흐르는 탓에 숫자에 밝고 계산이 빨랐습니다. 최대감댁에 시집 본 지 3년이 되었으나 도무지 집안의 살림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니겠습니까? 분이가 제사상을 내려놓자 대부인이 상을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냐? 문어 다리가 왜 이리 얇으냐? 대부인이 타박하자 분이가 요즘 문어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조심스레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금순이 끼어들며 혀를 끌찼습니다. 아이고, 동서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아끼면 어떠해? 조상님이 보시면 뭐라 하시겠어? 금순이 비아냥거리자 대부인도 고개를 끄덕이며 제사상은 정성인데 정성을 아끼면 되겠느냐고 꾸짖었습니다. 분이가 입술을 깨물었으나 지금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꾹 참았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분이가 장부를 펼쳐놓고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달 제사 비용만 쌀 스스무가마니 값이 나갔고 다음 달에도 제사가 5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석 달 안에 곳간이 완전히 바닥날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습니다. 빚쟁이가 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최대감 빚 갚으시오.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소. 빚쟁이가 악을 쓰며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인이 달려가 막았으나 소용이 없었으니 빚쟁이가 온 동네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300양이요. 300량 오늘 안에 안 갚으면 관에 고발하겠소. 빚쟁이가 협박하자 대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300이라면 큰 돈이었으니 당장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빚쟁이에게 사정하여 열흘만 말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열흘 안에 300양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대부인이 며느리들을 불러 모아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300을 어디서 구한단 말이냐? 대부인이 한 숨을 쉬자 금순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문전 옥답을 파는 것입니다. 금순이 말하자 대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전 녹답은 최대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것으로 이놈만은 절대 팔지 않겠다고 선친들이 유언까지 남긴 땅이었습니다. 그건 안 된다. 그 놈만은 못 판다. 대부인이 고개를 저었으나 금순이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빚쟁이한테 끌려가시겠느냐며 체면이 어디 있느냐며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봐야 한다고 말하자 대부인이 망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요. 형님. 분이가 끼어들자 금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모동서 금순이 날카롭게 물었으나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땅을 팔아도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이번 빚을 갚아도 다음 달에 또 빚이 생길 테니 제사 비용을 줄이지 않으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금순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동서 지금 제사를 줄이자는 거야. 조상님 제사를. 금순이 따지듯 모르니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조상님, 제사 지내다가 산 사람이 굶어 죽으면 그게 효도입니까? 분이가 정면으로 받아치자 금순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그러더니 대부인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어머님 보셨지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저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에 부정이 닿다니까요. 금순이 음흉하게 속삭이자 대부인의 눈빛이 싸늘해지며 분이를 노려 보았습니다. 그래, 금순이 말이 맞다. 산 것에 피가 섞이니 조상님 제사도 모르는구나. 입 다물어라. 금순아, 문전록 준비를 해라. 대부인이 명령하자 금순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분이는 그 미소를 보았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산 것에 피가 섞였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나 반박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숙인 채 방을 물러나왔습니다. 억울하였습니다. 집안이 망해가는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아무도 귀기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줄이자는 말이 그토록 큰 죄입니까? 산 사람이 살아야 조상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루에 앉아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으나 분이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였습니다. 시집 온 지 3년 전까지 며느리로 산다는 것이 이토록 고된 일인 줄 몰랐습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망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이 집안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는 것일까요? 분이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작은 목소리였으나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상단딸에 피가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었지요. 숫자 앞에서는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수는 문전 옥답을 팔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땅 브로커를 불러들이고 문서를 정리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시어머니 대부인은 금순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상단 집안에서 자한분이었으니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순의 행동이 이상하였습니다. 문전 옥답은 천양은 좋게 받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순이 불러들인 브로커는 고작 400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분이가 슬쩍 브로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기 땅이 400밖에 안 됩니까? 분이가 묻자 브로커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금순을 힐긋 쳐다보았습니다. 아, 그게 요즘 땅값이 많이 떨어져서 브로커가 얼버무리자 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요즘 땅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수상하였습니다. 그날 밤 분이는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제사, 비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제사 비용이 매번 조금씩 부풀려져 있었고 그 차액이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손가락으로 숫자를 짚어가며 계산하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3년간 부풀려진 제사 비용이 무려 200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분이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금순의 친정이 빚더미에 앉아있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금순이 제사 비용을 부풀려 친정빚을 갚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문전옥답을 헐값에 넘기려는 것도 뒤가 구린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1000양짜리 땅을 400양에 팔고 그 차액을 브로커와 나눠 먹으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분이가 장부를 덮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는 있었으나 함부로 나섰다가는 또 산것의 피 운운하며 묵살당할 것이 뻔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눈으로 보게 해야 했습니다. 분이가 곰곰이 생각에 잠기다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가 금순에게 다가갔습니다. 형님 땅 파는 일이 많이 힘드시오. 분이가 상냥하게 말하자 금순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분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동서 금순이 경계하자 분이가 웃음을 지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숫자에 밝으니까 장부 정리라도 도와드릴까 해서요. 형님,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분이가 말하자 금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속셈인지 의심이 되었으나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럼 좀 도와줘. 금순이 마지 못해 승낙하였습니다. 분이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놓인 것이었습니다. 며칠간 분이는 금순을 도와 장부를 정리하는 척하며 증거를 모았습니다. 금순이 브로커와 주고받은 쪽지, 부풀려진 제사 비용 명세, 친정으로 보낸 돈의 흔적까지 하나하나 모아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금순이 브로커를 불러 문전옥답 매매, 계약을 마무리 짓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직전 분이가 시어머니 대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님, 잠깐 저와 함께 가시지요. 분이가 말하자 대부인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뭔 일이냐? 나 바쁘다. 대부인이 귀찮다는 듯 대구하였으나 분이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금순, 형님이 땅 파는 일을 마무리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직접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대부인이 고개를 갸우거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순에게 다 맡겼는데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보자. 대부인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랑채에서는 금순과 브로커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쳐놓고 막 도장을 찍으려는 참이었습니다. 자, 여기다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브로커가 문서를 내밀자 금순이 도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잠깐 분이가 소리치며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대부인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동서, 왜 여기? 금순이 당황하여 더듬거리자 분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문서를 보십시오. 분이가 계약 문서를 집어들어 대부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문전옥답 매매가 40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시세는 1000양입니다. 왜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입니까? 분이가 따져 묻자 대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금순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금순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대부인이 묻자 금순이 손을 내으며 변명하였습니다. 그게 요즘 땅값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금순이 얼버무리자 분이가 품에서 장부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것도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제사 비용 장부입니다. 분이가 장부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 비용이 매번 부풀려져 있습니다. 부풀려진 금액만 200이 넘습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분이가 금순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금순이 말을 잇지 못하자 분이가 갯길을 박았습니다. 금순, 형님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 빚을 갚는 데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문전옥답을 헐값에 팔아서 그 차액을 브로커와 나눠 먹으려 한 것입니다. 네가 또박또박 말하자 대부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금순을 돌아보며 버럭 소리쳤습니다. 금순아, 이게 사실이냐? 대부인이 호통을 치자 금순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친정이 빚더미에 앉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금순이 울부짖었으나 대부인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이 감히 종가집 재산을 빼돌려 조상님 제사돈을 해먹어 대부인이 금순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금순이 뺨을 감싸주며 엉엉 울었습니다. 브로커는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슬금슬금 도망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눈치 빠르게 하인을 불러 브로커를 붙잡아 두었습니다. 대부인이 금순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로 너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다. 당장 보다리 싸서 친정으로 꺼져라. 대부인이 내쫓자 금순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어머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금순이 애원하였으나 대부인은 단호하였습니다. 닥쳐라. 종갓집 체면에 먹칠을 한 년을 어찌 용서하겠느냐. 섞어지지 못할까. 대부인이 호통을 치자 하인들이 달려와 금순을 끌어냈습니다. 금순이 발버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분이 내년이 내년 때문에 금순이 분이를 노려보며 이를 갈았으나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금순은 그대로 질질 끌려 대문 밖으로 내쳐졌습니다. 소동이 끝나자 사랑채에는 대부인과 분이만 남았습니다. 대부인이 한숨을 푹 쉬며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아챈 거냐? 대부인이 물으니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부를 보니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상단에서 자라서 그런 건 금방 알아봅니다. 분이가 대답하자 대부인이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산 것에 피라고 무시하던 며느리가 존가집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수고했다. 대부인이 짧게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으나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분이가 대부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금수는 쫓아냈으나 문제는 그대로였습니다. 빚더미는 여전하였고 재산은 계속될 터였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였습니다. 분이가 두 주먹을 붉은 쥐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금순이 쫓겨난 뒤로 최대 감타. 한동안 술렁거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제사돈을 빼돌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하였습니다. 300년 명문가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금수는 쫓아냈으나 빚더미는 그대로였습니다. 빚쟁이들은 여전히 문턱을 달도록 드나들었고 고가는 텅텅 비어 바닥이 혼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설상과 상으로 다음 달에 제사간에 번이나 남아 있었으니 돈이 어디서 나올지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며칠 뒤 대부인이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분이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인이 금순이 빼돌린 돈은 어쩔 수 없다. 쳐도 당장 다음 달 제사는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며 대책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은 고개만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돈이 없으니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부인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금순을 잡아낸 것이 분이었으니 무언가 대책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분이야, 내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 분이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분이가 조심스레 물으니 대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대부인 앞에 똑바로 섰습니다. 등골이 선을 하였으나 지금 말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제사를 줄여야 합니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방 안에 찬바람이 도는 듯 하였습니다. 대부인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뭐라고? 대부인이 되물었으나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1년의 제사가 100번이고 제사 한 번에 쌀도 가만히씩 들어가니 버는 것은 없고 쓰는 것만 있어서 망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또박또박 현실을 짚어냈습니다. 제사를 줄이지 않으면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것이라고 말하자 대부인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내년이 감히 조상님 제사를 줄이라고 대부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으나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되었습니다. 3년간 참아온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어머님 산 사람이 살아야 조상도 있는 법입니다. 분이가 받아치자 대부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조상님이 밥 먹여줍니까? 조상님이 발 깎아줍니까? 분이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이 화들짝 놀라 고개를 숙였으나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사상 차려봐야 조상님은 드시지도 못합니다.
그 음식 썩어서 버리는 겁니다. 그동안 산 사람은 굶주리고 있고요. 분이가 팩트를 쏟아내자 대부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뒷목을 잡으며 비틀을 거리더니 옆에 있던 며느리가 황급히 부축하였습니다. 대부인이 조상님께 이런 불경한 말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다며 분노하였으나 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불경이 아닙니다. 어머님, 현실입니다. 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 집안은 망해가고 있습니다. 금순 형님이 빼돌린 돈만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으면 누구라도 망합니다. 양반이든 산 것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대부인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찬 것이라는 말에 분이를 노려 보았으나 분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사 지내다가 굶어 죽으면 그게 효도입니까? 조상님이 원하시는 게 그겁니까? 두 손이 거짓골이 되는 것을 조상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분이가 똑바로 쳐다보며 물으니 대부인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상님을 섬기는 것이 도리라 하여도 산 사람이 굶어 죽으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대드는 며느리는 난생 처음 보았으니 가니 콩알만해져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대부인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게 3년만 맡겨주십시오. 부이가 간곡하게 말하자 대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3년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분이가 대답하였습니다. 3년간 제게 살림 정권을 주십시오. 그동안 제사는 멈추겠습니다. 제사 지낼 돈과 시간으로 장사를 해서 이 집안을 다시 일으키겠습니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대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사를 멈추겠다니 상상도 못할 소리였습니다. 300년 내려온 종가집에서 제사를 멈추다니 그것은 조상님께 대드는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대부인이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였습니다. 미쳤다며 제사를 멈추면 조상님이 노하신다며 집안이 망한다며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망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제사를 지내면서 망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망할 거라면 한번 다르게 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부이가 논리로 밀어붙이자 대부인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분이가 바닥에 이 말을 묻으며 말하였습니다. 3년만 믿어주십시오. 만약 3년 뒤에도 이 모양이면 제가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분이가 목숨까지 걸자 대부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이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습니다. 대부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금순에게 속아 넘어갔던 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일, 하나둘 팔려나간 눈밭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었습니다. 마침내 대부인이 긴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3년이다. 대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대부인이 3년 안에 이 집안을 일으키지 못하면 죽는다. 알겠느냐고 엄중하게 말하자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분이가 다짐하자 대부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이 없다는 듯 손을 내었고 분이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마루에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군니가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3년 목숨을 건 3년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이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결연한 빛이 서려 있었으니 상단 딸의 피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분이가 곳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텅 빈 곳간을 3년 안에 가득 채워야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장사는 분이가 가장 잘 아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적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최대 감대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이가 살림 정권을 준 다음 날부터 최대 감타 뒤집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제문을 걸어 잠그는 것이었습니다. 300년간 열려 있던 제문에 굵은 빗장을 걸자 하인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감히 제문을 잠그다니 조상님이 노하실 거라며 수금거렸으나 분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하인들을 재배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하인들은 제사, 음식 준비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1년에 100번 제사를 지내려면 세월이 멀다 하고 음식을 만들어야 했으니 다른 일을 할 겨울이 없었습니다. 부이가 제사를 멈추자 하인들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분이가 하인들을 마당에 모아놓고 말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제사 음식은 없다. 대신 다른 일을 할 것이다. 분이가 선언하자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분이가 하인들을 새로 나누었습니다. 한 패는 뒷산에 가서 약초를 캐오고 한 패는 논밭에 나가 농사를 짓고 한 패는 부엌에서 술과 장을 담그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인들이 고개를 갸우거리며 투덜거렸으나 분이가 눈을 부라리자 얼른 흩어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분이의 눈빛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분이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최대감의 술과 장이었습니다. 1년에 100번 제사를 지내다 보니 최대감에는 술 빚는 비법과 장 담그는 비법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는 술은 말기가 물과 같았고 장은 감칠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최대감 제사술이 그리 맛있다더라는 소문이 자자하였습니다. 분이는 이것을 팔기로 하였습니다. 제사상에 올리던 술과 장을 장터에 내다 팔면 돈이 될 터였습니다. 분이가 부어 하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부터 술과 장을 대량으로 담근다. 제사상에 올리던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 정성껏 만들어라. 분이가 지시하자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쌀을 씻고 누룩을 빚고 메주를 띄우느라 부엌이 분주해졌습니다. 제사 준비할 때보다 더 바빠졌으나 하인들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제사는 귀신을 위한 것이었으나 장사는 산 사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 첫 번째 술이 익었습니다. 분이가 직접 맛을 보니 맑고 향긋한 것이 입안에서 감도는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팔만하였습니다. 분이가 술독을 지게 해지고 장터로 향하였습니다. 양반집 며느리가 직접 장터에 나서는 것은 체면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나 분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체면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장터에 자리를 펴고 술을 팔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최대감 제사술이라는 말에 호기심을 보이며 맛을 보았고 맛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술을 사왔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최대감 제사술이요. 맛이 기가 막히구먼. 손님들이 감탄하자 분이의 입과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첫날 술독 3개가 동이 났고 이튿날은 5개가 팔렸습니다. 사제 되는 날에는 술이 모자라 빈손으로 돌아오는 손님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순탄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문중 어른들이 찾아왔습니다. 최대감 댁에 먼친 척벌되는 양반들로 평소에는 코베기도 비치지 않다가 장사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마당에 떡하니 버티고 서서 분위를 노려 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양반집에서 장사하니 문중 큰 어른이 호통을 치자 다른 어른들도 맞짱을 쳤습니다. 체면이 어디 갔느냐며 조상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것이라며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부인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그러면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분위가 되니 문중 어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이 집의 빚이 500입니다. 갚지 못하면 남은 땅마저 다 팔아야 합니다. 그래도 체면이 중요합니까? 분위가 따져 물으니 문중 어른들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분위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장사를 시작한 지 열흘 만에 20양을 벌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 안에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분위가 숫자를 들이밀자 문중 어른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20양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분위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조상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체면 지키다가 집안이 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사를 해서라도 집안을 일으키는 것입니까?
분이가 전국을 찌르니 문중 어른들이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고개를 돌리며 물러갔습니다. 돈 앞에서는 체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누구나 돈 앞에서는 약해지기 마련이지요. 문중 어른들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분이의 남편은 최대 감대의 막내, 아들로 평생 떵떵거리며 놀기만 하던 양반이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가는 동안에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방에 누워 낮잠만 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이가 장사를 시작하여 돈을 벌기 시작하자 슬금슬금 기어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분이가 장터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쉬고 있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그래 제사는 언제쯤 지낼 거요? 남편이 느닷없이 물으니 분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사요? 무슨 제사 말입니까? 분이가 되으니 남편이 대답하였습니다. 아니, 제사를 안 지낸 지가 벌써 2달이 넘었어. 조상님께 죄송하지도 않소. 슬슬 다시 지내야 하지 않겠소. 남편이 두덜거리자 분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술을 팔고 돌아와 녹초가 된 마당에 제사 타령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서방님, 분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돌리자 분이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하였습니다. 나가서 돈 벌어 올 거 아니면 닥치고 계세요. 분이가 차갑게 내배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군니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이 방에서 낮잠 자는 동안 저는 장터에서 술을 팔았습니다. 서방님이 밥상 앞에 앉아 투덜거리는 동안 저는 빚쟁이를 막았습니다. 부엌길 거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빠지든가요. 분이가 벡트를 쏟아내자 남편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고개를 부기더니 슬금슬금 방으로 물러갔습니다. 그 뒤로 다시는 제사 타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태가 지나갔습니다. 분이는 밤낮 없이 일하였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술독을 점검하고 낮에는 장터에 나가 술과 장을 팔고 밤에는 장부를 정리하였습니다. 손이 갈라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으나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비 5매 중에 3배를 갚았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하나, 둘 쌓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장터에서는 최대 감수를 찾는 손님이 줄을 이었습니다. 분이가 장부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으나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이면 충분하였습니다. 아니, 3년이 되기 전에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몰랐습니다. 다가오는 해에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음의 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4월이 되어도 5월이 되어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논바닥이 적적 갈라지고 모내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는데도 물이 없었습니다. 농부들이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쉬었으나 구름 한 점 보이지 않았지요. 군인은 이것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상단 집안에서 자라며 배운 것이 있었으니 겨울에 눈이 적게 오면 이드에 가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눈이 유난히 적었기에 분이는 미리 손을 써 두었습니다. 봄이 오기 전 분이는 가진 돈을 탈탈 털어 묵은 쌀과 잡곡을 사들였습니다. 시어머니 대부인이 미쳤냐고 호통을 쳤으나 분이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필요할 때가 올 것이라며 곳간 한쪽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과연 분이의 예상이 맞아 떨어졌습니다. 여름이 되자 흉년이 확실해졌고 쌀값이 하루가 다르게 취소샀습니다. 몸에 한 매 단양하던 쌀이 여름에는 15양까지 올랐으니 3배나 뛴 것이었습니다. 장터의 술 장수들이 하나둘 문을 였습니다. 쌀이 없으니 술을 빚을 수 없었고 술을 빚어도 쌀값이 너무 올라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쟁하던 상단들도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았으나 분이는 달랐습니다. 분이가 하인들을 불러 모아 선언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새술을 빚는다. 쌀만 쓰지 말고 보리와 조, 수수를 섞어서 만들어라. 하인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걱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최대 감술은 순살로만 빚기에 맛이 좋았던 것인데 잡곡을 섞으면 맛이 떨어지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저으며 설명하였습니다. 맛은 조금 떨어져도 된다.
대신 값을 확 낮춰라. 지금 백성들은 쌀밥도 못 먹는 형편이니 비싼 술을 누가 사겠느냐. 싸고 부짐한 술을 내놓아야 팔린다. 분위가 또박또박 말하자 하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묵은 살에 보리와 조를 섞어 술을 빚고 장도 콩 대신 잡곡을 섞어 담갔습니다. 며칠 뒤 새술이 완성되어 분이가 직접 맛을 보니 순살로 빚은 것보다는 못하였으나 그래도 마실 만하였고 무엇보다 값이 절반밖에 안 되었습니다. 군니가 장터에 나가 새술을 내놓자 사람들이 우르 몰려들었습니다. 흉년의 굶주인 백성들이었으니 쌀밥은커녕 쌀죽도 못 먹는 형편에 싼 술이라니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었지요. 첫날 술동 10개가 동이 낮고 이튿날은 스스개가 팔렸으며 사흘째 되는 날에는 술이 모자라 새벽부터 줄을 서는 사람까지 생겼습니다. 군위의 보리술이 대박을 치자 경쟁 상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굴에서 가장 큰 상단인 박상단의 주인 박주사가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뚱뚱한 배를 내밀고 거드름을 피우며 분이 앞에 떡하니 서더니 거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사를 접으시오. 양반집 며느리가 장터에서 술을 파는 꼬리볼산 납소. 우리 상단에서 그 술 비법을 사겠소. 적당한 값을 쳐줄 테니 비법만 넘기고 손 떼시오. 박주사가 제안하자 분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속이 혼이 보였으니 비법을 빼앗아 자기들이 해먹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얼마를 주실 거냐고 물으니 박주사가 손가락 5개를 펴보이며 50년이라고 자신만하게 말하였습니다. 분이가 피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50이요. 저는 한 달에 50을 봅니다. 비법을 팔 생각 없습니다. 분이가 딱 잘라 거절하자 박주사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우리 상단을 적으로 돌리면이 고울해서 장사 못한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해보시든가요 하며 받아쳤고 박주사가 이를 갈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부터 방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군니가 장터에 자리를 펴려 하면 누군가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술독을 나르는 지객꾼들이 갑자기 일을 안 하겠다며 손을 놓았으며 심지어 분인의 술에 물을 탔다는 거짓 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분인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없으면 골목에서 팔았고 지객꾼이 없으면 직접 술도 그리고 날랐으며 거짓 소문에는 직접 손님들 앞에서 술을 맛보이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분이의 끈기와 성실함에 손님들이 더욱 분이를 믿고 찾아오니 결국 박상단의 방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억지로 누르려 하면 오히려 솟아오르는 법이지요. 가을이 되자 분이의 장사능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최대감 보리술과 잡곡장은이 고을뿐 아니라 인근 고을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도 생겼고 도매로 사가는 상인도 나타났습니다. 분이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하인을 더 고용하고 부엌을 넓히며 술독을 늘렸습니다. 그의 겨울분이가 장부를 펼쳐보니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1년 동안 번 돈이 1000냥이 넘었으니 빚 500을 다 갚고도 500이 남은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시어머니 대부인을 찾아가 장부를 내밀며 빚을 다 갚았다고 말하자 대부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당부를 들여다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으니 빚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곳간에 돈이 쌓여 있다는 것이 믿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이냐? 대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니 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곳간에 쌀가마니도 100가마 넘게 쌓여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대부인이 할 말을 잃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훔쳤습니다. 무슨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분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의 겨울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대문 앞에 거짓골을 한 여인이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를 걸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얼굴은 때가 껴서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하인이 쫓아내려 하자 여인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제발 밥항이만 굶어 죽게 생겼어요. 여인이 애원하자 분위가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여인을 내려다보다가 눈이 휘둥그레졌으니 낯이 익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금순이었습니다.
형님 분이가 부르자 금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군이를 알아보더니 얼굴이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하였으나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을 거렸습니다. 친정으로 쫓겨난 뒤 친정마저 망해서 거지 신세가 된 것이었습니다. 분이를 모함하고 제사돈을 빼돌리며 땅까지 해먹으려 했던 그 금순이 지금은 밥항이를 구걸하고 있었으니 인과 응보라는 말이 절로 떠올랐습니다. 살려줘. 굶어 죽게 생겼어. 금순이 분이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애원하자 분이가 한참 동안 금순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불쌍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밥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분이가 차갑게 말하자 금순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못합니다. 밥을 먹고 싶으면 일을 하세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밥을 드리겠습니다. 분이가 조건을 내걸자 금순이 망설였습니다. 한때 큰 며느리로 군림하던 자신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었으나 배고픔이 체면을 이겼습니다. 금순이 비틀거리며 부엌 그로 향하자 분이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이제 아시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분이가 돌아서며 마당을 가로지르니 곳간에서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년 약속 중에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었으나 이미 최대감은 만석군 반열에 오르고 있었지요. 분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으니 더 큰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참년이 다 되어 갔습니다. 최대 감대은 이제 구울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가 넘게 쌓여 있었고 돈에는 금덩이가 굴러다녔습니다. 하인도 20명이 넘게 늘었고 장터에서는 최대감 술과 장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지요. 부위가 목숨을 걸고 뛰어다닌 손이 갈라지고 얼굴이 까맣게 탔으나 후회는 없었습니다. 약속대로 집안을 일으켰으니 이제 혀를 깨물고 죽을 일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른 데서 터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대부인이 분이를 불렀습니다. 안방에 들어서니 대부인뿐 아니라 문중 어른들이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장사한다고 난리를 피웠던 바로 그 양반들이었으니 분이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좋은 일로 부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자리에 앉자 대부인이네 덕분에 집안이 일어섰다며 수고했다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인의 표정이 묘하였으니 무언가 다른 말을 꺼내려는 눈치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중 큰 어른이 끼어들었습니다. 이제 살만해졌으니 다시 예전처럼 제사를 지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른들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3년간 제사를 안 지냈으니 조상님들이 노여워하실 것이라며 이제 돈도 생겼으니 다시 성대하게 제사를 모셔야 체면이 선다며 한바탕 떠들어댔습니다. 분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으나 일단 참고 지켜보기로 하였습니다. 대부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문중 어른들 말씀이 맞다. 이제 곳간도 넉넉하니 다시 제사를 지내야겠다. 예전처럼 1년에 100번, 아니 더 성대하게 말이다. 대부인이 선언하자 분이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3년간 피땀 흘려 읽은 것을 다시 제사에 쏟아붓겠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분이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대부인이 분이를 바라보자 분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 지옥으로 다시 돌아가자고요. 분이가 쏘아붙이자 대부인의 얼굴이 굳어지고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지옥이라니 제사를 지옥이라고 하다니 분노한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으나 분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3년 전에 이 집이 어떻게 됐는지 잊으셨습니까? 빚쟁이가 문턱을 달도록 드나들고 국가는 텅텅 비어 쥐새끼도 안 들어오고 하마터면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분이가 따져 묻자 문중 어른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분이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1년에 100번 제사 상달리 부러지게 음식 차리느라 집안이 망한 겁니다. 그걸 또 하시겠다고요.
분이가 팩트를 쏟아내자 대부인의 얼굴이 불그락해졌습니다. 그래도 제사는 지내야 한다며 조상님께 어쩌고 하며 말을 더듬거렸으나 분이가 끊었습니다. 조상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후손이 잘 사는 겁니까? 제사상이 푸짐한 겁니까? 분이가 전곡을 찌르니 대부인이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누구나 답을 알고 있었으나 입 밖으로 내기가 어려웠지요. 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저한테 정원을 주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안을 일으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분이의 목소리가 떨렸으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년간의 피땀이 서여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제사 100번을 지내겠다고요. 제가 3년간 피땀 흘린 것을 다시 제사밥에 쏟아붓겠다고요. 분이가 따지자 방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서로 눈치만 보았고 대부인도 할 말을 잃고 입만 달거렸습니다. 한참 만에 문중 큰 어른이 아무리 그래도 체면이 있지 않느냐며 300년 종에서 제사를 안 지내면 남들이 뭐라 하겠느냐고 따졌습니다. 분이가 피식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체면이요. 3년 전에 빚쟁이한테 쫓기던 것이 체면이었습니까?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것이 체면이었습니까? 분이가 쏘아붙이자 문중 큰 어른이 할 말을 잃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분이가 품에서 장부를 꺼내 탁 내려 놓았습니다. 여기 제가 3년간 번 돈이 다 적혀 있습니다. 2천냥입니다. 분이가 숫자를 들이밀자 문중 어른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천냥이라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으니 웬만한 양반, 집안이 평생 벌어도 모으려 금액이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숨을 죽이며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이가 장부를 도로 품에 넣으며 선언하였습니다. 제사 다시 지내실 거면 저는 이 돈 들고 나갑니다. 분이가 차갑게 말하자 방 안에 찬바람이 도는 듯하였습니다. 대부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문중 어른들도 얼어붙은 듯 굳어졌습니다. 제가 번 돈입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어머님이 제사에 쏟아 부으시겠다면 저는 이 돈 들고 이 집을 나가겠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집에서 제사 지내시든가 저와 함께 계속 부자로 사시든가 선택하십시오. 분이가 최후 통첩을 날리자 대부인이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니 분이가 나가면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빚쟁이에게 시달리고 곳간이 텅텅 비고 길거리에 나앉을 뻔했던 그 시절로 말입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부인이 분이를 노려보았으나 분이는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맞았습니다. 눈싸움이 한참 이어졌습니다. 누가 먼저 눈을 피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마침내 대부인이 한숨을 푹 내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알았다. 제사는 내 뜻대로 해라. 대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렸으나 감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돈 앞에서는 체면도 조상님도 소용이 없었지요. 분이가 깊이 절을 올리며 감사하다고 말하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분이가 방을 나오자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슴에 맺혀 있던 것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3년 전이 마루에서 목숨을 걸고 정원을 달라고 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막막하기만 하였으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고가는 가득 찼고 빚은 다 갚았으며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가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제사를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대부인이 항복한 뒤로 분이는 본격적으로 제사 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먼저 1년에 100번 넘던 제사를 내 번으로 줄였습니다. 설날, 추석, 시제, 그리고 집안 어른들 기제사를 합쳐서 지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고주 할아버지부터 먼 친척까지 따로따로 지내던 것을 한데 모아 한 번에 모시기로 하니 제사 횟수가 확 줄어들었습니다. 문중 어른들이 처음에는 반발하였습니다. 제사를 합쳐서 지내면 조상님들이 서운해하시지 않겠느냐며 예법에 어긋난다며 두덜거렸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조목조목 따지자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사를 100번 지내다가 집안이 망하면 그게 효도입니까? 제사를 4번 지내더라도 정성껏 모시고 후손이 잘 살면 그게 진짜 효도입니다. 분위가 또박또박 말하자 문중 어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분위는 제사 음식 낭비를 금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제사상에 산내, 진미를 차려놓고 제사가 끝나면 절반 이상을 버렸습니다. 당하기 전에 다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이것을 바꾸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딱 먹을 만큼만 준비하고 남은 것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하인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제사 음식을 남에게 준다니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의 명령이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개혁 제사가 열린 날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제청문이 열리고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음식은 소박하였으나 정성은 그대로였습니다. 분위가 직접 제사상을 차렸고 가족들이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남은 음식을 광주리에 담아 마을로 가져갔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자 사람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였습니다. 최대감에서 이런 것을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연신 고개를 숙이자 분위가 빙그레 웃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조상님께 올린 음식입니다.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조상님도 기뻐하실 일이지요. 군니가 말하자 마을 사람들이 더욱 감격하였습니다. 최대 감댁이 달라졌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사 개혁이 자리를 잡자 분위는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남는 돈으로 빈민 구제와 서당 건립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사 비용으로 다 써버려서 남는 돈이 없었으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대사를 줄이니 돈이 남았고 장사는 계속 잘 되니 곳간이 넘쳐났습니다. 분위가 마을 한쪽에 서당을 지었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글을 못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분위가 그 아이들에게 공부할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서당이 문을 열던 날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조롱초롱한 눈망울로 책을 펼치는 아이들을 보며 분위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시어머니 대부인이 서당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글 읽는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분이에게 말하였습니다. 분이야 대부인이 부르자 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 어머님 분이가 대답하자 대부인이 한숨을 푹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대부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분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대부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3년 전에 네가 제사를 줄이자고 했을 때 나는 네가 조상님을 욕되게 한다고 생각했다. 산 것에 피가 섞여서 그렇다고 효도를 모른다고 생각했다. 대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 내가 옳았다. 산 사람이 잘 사는 게 조상님도 기뻐하실 일이다. 제사상을 부짐하게 차리는 것보다 후손이 잘 살고 이웃을 돕는 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구나. 대부인이 분이의 손을 꼭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고맙다. 분이야. 이 늙은 것에 눈을 뜨게 해줘서 대부인이 진심을 담아 말하자 분이의 눈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년간 피땀 흘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린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최대 가문이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베풀 줄 알아서였습니다. 흉년이 들면 곡식을 풀어 이웃을 도왔고 가난한 아이들에게는 공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최대 감을 칭송하며 본받으려 하였습니다. 분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이 깊이 파프나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였습니다. 이제는 손자 손녀들이 마당을 뛰어다니고 며느리들이 살림을 맡아 분이가 마루에 앉아 며느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며느리들이 조르를 앉자 분이가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한 가지 가르쳐 줄 것이 있다. 분이가 말하자 며느리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이가 호탕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제사상 차릴 시간에 가서 돈을 벌어라. 분이가 외치자 며느리들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제사는 정성이지 음식이 아니다.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조상님은 드시지도 못한다. 그 시간에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이고 이웃을 도와라. 그게 진짜 효도다. 분이가 또박또박 말하자 며느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이가 빙그레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곳간이 차야 효도 나온다. 배가 고프면 효도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 먼저 곳간을 채워라. 그래야 부모도 모시고 자식도 먹이고 이웃도 도울 수 있다. 분이가 삶의 지혜를 전하자 며느리들이 가슴에 새겼습니다. 분이가 마당을 바라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뱃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효도란 무엇일까요? 제사상을 푸짐하게 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산 사람이 잘 사는 것일까요? 분이는 제사상보다 곳간을 채웠고 죽은 조상보다 산 사람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효도라는 것을 온 세상에 보여주었지요. 곳간이 차야 효도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효도고 뭐고 생각할 겨를이 없다는 뜻이지요. 분이는 그 이치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 이치대로 살았습니다. 최대감의 가풍은 대대로 이어졌답니다. 제사은 간소하게, 살림은 넉넉하게, 이웃은 따뜻하게. 그것이 분이가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산은 어떤 금은 보화보다 값진 것이었답니다.